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존 진행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님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상훈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건을 살펴보기 전에요. 네, 이상한 동료 사연 저희 모집하고 있었죠. 지금 이미 많이 왔는데요. 혹시 좀 한두 개 더 올 게 있을까 싶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자기가 계신 곳, 일하시는 곳, 근처에 이상한 동료 있다. 궁금하다. 왜 이러는지 사연 좀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무한도전의 정신과 의로 유명하신 송형석 원장님, 네,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리는 머리 긴 말총머리 그분이 맞습니다. 송형석 원장님 모시고요. 이번에 또 청소년 심리상담 전문이세요. 그래가지고 청소년 범죄 심리 등등 해가지고요. 그 관련된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월 21일 저녁 크라임 더 콘서트 공연 오실 분들은 시간을 비워놓으시라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전남 무안에서 저수지에서 차량이 발견돼서 그 관련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대시보드에 발을 올리고 있는 이상한 자세, 그리고 익사가 아닌 수면 유도제가 나왔다. 민들레집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아내 최 씨가 전에 일했던 저수지에서 그게 나왔다라고 하는 이상한 접점까지 살펴봤습니다. 프로파일러의 날카로운 범죄 분석. 배상훈의 범죄 분석. 이 씨가 숨진 후 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겐 사건은 잊혀지기는커녕 의문은 더해져 갔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 씨가 사망 2년 전에 있었던 교통사고가 예산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4년 5월 16일 오후 9시 30분쯤 이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낙지를 사러 가다가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1톤 트럭이 이 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는데 오토바이가 붕 하면서 날아가고 이 씨 또한 박고랑에 피투성이가 된 채로 발견된 것입니다. 당시 사고를 낸 운전자는 문아무개. 곧바로 차에 내려서 지나가는 차량에 도움을 청해 이 씨를 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목격자입니다. 딱 오는데 여기선가? 이쪽에선가? 그 사람이 날 잡더라고요. 오토바이 뒤쪽을 치웠는데 오토바이는 날아가고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 버리고 함께 찾아달라고. 목격자는 낙지를 잡으러 갯벌에 나가는 길이었는데 승합차 뒤에서 웬 남자가 허둥대며 다가와 사람을 찾는데 좀 도와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쳤는데 부상당한 운전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에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목격자입니다. 한참을 있으니까 소리가 나더라고. 이 정도에서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고랑이 그렇게 깊지가 않았어요. 사람 드러낼 때 한 이 정도였을까?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의사는 6시간 이상 방치됐으면 사망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응급입니다. 뇌를 받치고 있는 기저골인데 기저골의 뼈가 이렇게 부러지고 안아골, 눈 주변의 뼈들도 다 무너져서 부러져 있는 상태였어요. 목이 뒤로 심하게 꺾이면서 목뼈도 부러져 있었어요. 6시간 이상 방치되어 있다 그러면 사망했을 수도 있는 상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목격자는 이상한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곳에서 그런 사고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오토바이도 뒤에 미등도 들어오기 때문에 라이트를 켰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앞에 장애물이 간다는 거 정도 알잖아요. 그런데도 쳤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당시 이 씨의 아내인 최 여인은 가해자와 합의 등은 모두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형제들이 어떻게 합의했냐라고 물었더니 집에 가보니까 단칸방에 살고 있고 10원짜리 하나 나올 게 없어서 그냥 합의해줬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피해자인 남편은 중상을 입었는데 가해자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교통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교통사고는 이 남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갔는데 뒤에서 1톤 트럭이 받는 상황이고 상당히 위험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이상하다는 점이 당시 사고 현장도 좀 사고가 나기 이상한 지점이었고 미등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가장 이상한 합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근데 9시 30분 아무리 5월이라 하더라도
어둑어둑하죠. 어둡죠. 뭐 어둑어둑인 게 어둡죠. 대충 이 정도면 8시까지는 좀 밝다 하더라도 9시고 또 이제 시골이니까 많이 어두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둡다는 것은 만약에 오토바이가 미등이라도 켰으면은 확 눈에 띄는 건데, 근데 이 전제는 그거죠. 거기가 공간적으로 좀 위험하다. 네. 오토바이 사고가 좀 많았다. 아니면 뭐 교통사고가 많은 데다.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이례적으로 그랬다. 그러면 사실은 좀 이상한 거지만 뭐 그걸 가지고 뭐 음주를 했다 아니면 뭐 의도주를 했다. 거기까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고 네. 어쨌든 뒤에서 받았는데 상당히 세게 받은 거다. 네. 거의 뭐 흔히 말하는 브레이크 같은 거를 잡지 않고 그냥 빵 받은 정도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러면 이 운전자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문제는 그러면 그 수사한 기록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합의 뭐 이런 거 나오니까 그러면은 수사 안 했나? 2004년도인데 왜 수사 안 한 건 아니겠죠? 왜 가해자 합의를 형사 합의를 자기가 하고 다니죠? 최 씨요? 그렇죠. 네. 이 경찰이 분명히 수사 기록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수사 기록을 보면은 분명히 거기에 뭔가 있을 텐데 그게 여기 나타나지가 않아요. 일단은. 네. 그리고 그러면 가해자 합의, 형사 합의를 했느냐라고 하면은 글쎄 합의할 수도 있죠. 뭐 부인이 할 수는 있는데 합의를 말하자면 돈도 안 받고 네. 그냥 합의해줬다라는 건 더 이상한 거죠. 그것이 이상한 거죠. 사실은. 네네. 뭐 얘기가 되는 게 뭐 가보니까 너무 가난해서 뭐 그랬다 하더라도 아니 근데 적어도 아무리 가난해도 그 차는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용달차. 1톤 트럭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그 돈이 하나도 없다. 아니 그건 말이 안 되고 그냥 못 돼도 그냥 돈 1,000만 원이라도 치료비라도 이렇게 해서 의례적으로 합의라는 건 있어요. 네. 이제 우리가 뭐라냐면 일종의 한 돈 100만 원이나 200~300만 원이나 해서 그냥 뭐 치료비에 보태라고 하면서 당신들도 좀 뭐라 그러나 좀 생활이 어려우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무리 가해자가 불쌍해도 그렇게 하는 게 보통이죠. 네. 근데 이 최 씨 부인은 그냥 합의해줬다. 사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이 부분을 또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네, 그렇죠. 네. 하지만 사고는 그렇게 유야무야 잊혀지는 듯 했고, 그리고 2년 뒤 죽은 형에게 민들레 집을 주었던 최 씨를 의심하던 가족은 경찰에 2년 전 오토바이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동생입니다. 팀장님, 2004년 교통사고가 너무 의심이 가는데 거기 한번 조사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하더라고요. 이 씨가 사망하기 2년 전에 일어난 석연치 않은 사고, 재수사를 맡은 경찰이 이 사고에 주목하면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수상한 돈의 흐름이 포착된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나기 전 사고 운전자에게 뭉칫돈이 오간 것이 드러났습니다. 57살 강 씨가 사고 운전자인 문 씨에게 수표로 2천만 원을 건넨 것과 더불어 식당을 근저당 설정해 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운전자에게 2천만 원을 내준 강 씨는 바로 최 씨가 재혼하기 전 내연 관계를 유지해온 동거남이자 이 씨가 숨진 저수지 앞 식당을 동업하던 남자였습니다. 경찰은 문 씨와 강 씨를 불러 돈의 출처를 캐물었습니다. 경찰은 문 씨를 집중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습니다. 형사입니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는데 근저당 설정하고 수표 거래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강 씨하고 가해자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서로 채권 채무 관계였다고 진술을 했는데 그 경위나 또 자금 출처나 이런 진술이 전혀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 씨가 심리적 압박을 받은 거죠. 이제 돈이 나왔네요. 네, 가장 중요하게 또 이제 돈 관계가 보이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미련하게 수표는 번호가 찍히잖아요. 네네. 그것도 100만 원권이라고 하는 수표 20장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강 씨는 최 씨 여인이랑 어쨌든 관계를 가지고 있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동업 관계죠. 뭐 내연 관계이기도 뭐 내연 했다는. 관계라는 네. 거는 그건 감정적 관계니까 네. 그건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네. 동업 관계라는 건 물리적으로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러고 강 씨가 흔히 말하는 이 돌아가신 분을 심한 사고를 냈던 문 씨,
운전자죠. 1톤 트럭 운전자. 네, 그걸 이제 그렇게 세게 받았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받았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다고 하면 강 씨와 문 씨 사이에 수상한 돈, 뭐 채권 채무 관계가 이런 거죠. 거꾸로 이런 거죠. 문 씨가 강 씨한테 돈을 빌려줬다. 그래서 나는 강 씨가 나한테 돈을 갚은 것뿐이다. 2천 갚아야 될 게 있었다. 네, 그런 거를 그냥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언제 어떻게 꺼줬느냐? 그리고 꺼준 것을 강 씨는 어떻게 썼느냐? 근데 그걸 얘기를 못한 거죠. 네. 그죠? 거기까지는 일반인 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 추궁하다 보니까 강 씨와 문 씨는 일정 정도 이거를 청구한 사람 그리고 청구를 받은 사람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되게 쉬운 거는 갖다가 그냥 이 칼로 찌르거나 뭘 죽이는 이런 것보다는 네. 교통사고가 제일 흔하죠. 이런 청부에서는. 왜냐하면 뭐 사실은 뭐 교통사고라는 것은 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시골에서 거라서. 특히 그 차대차가 아니라 오토바이 같은 건 굉장히 위험하니까 네네. 하나가 툭 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 관계가 의심이 된다는 거죠. 네. 지금은. 그리고 지금 이제 1톤 트럭으로 오토바이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승용차를 몰고 있는 상태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래도 뭐 살해의 목적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속도를 최소한 80이나 네. 70, 80 정도에서 뒤에서 툭 받으면은 일단은 거꾸로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목이 부러지고 그러면 안 죽은 게 다행이죠. 네. 저기 피해자분이. 네. 실제로도 이제 의사가 거의 죽을 뻔한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그것도 밤이잖아요. 네. 밤에 그 헬멧 썼다 하더라도 네. 그 어디 가서 그냥 수로 같은데 박히면은 그건 사실 안 죽은 게 다행이죠.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이 문 씨, 트럭으로 받은 문 씨가 목격자 앞에 나온 목격자한테 사람을 같이 찾아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살해 목적이라면은 받아놓고 뺑소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해야 되는데 이 사고를 알렸단 말이에요. 외부 사람에게 이런 사고가 근데 있었다라고. 그런 건 좀 양심의 가책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네. 자기가 돈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쳐놓고 보면은 사람이 생각이 다르거든요. 네. 사실 그렇게 독한 사람이 못 된다고 보면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쳤는데 사람이 죽어갈 것 같으니까 근데 마침 또 뒤에 그걸 목격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 나눠달라고 하면 자기가 들어가니까 네. 혹시 그랬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도덕적인 것 때문에 그랬을 수 있는 건 정확한 건 모르죠. 그러니까 그 의도는 진짜 잠깐만 그냥 어디 다치게만 했다라고 하는데 다치게만 하기도 액수가 커요. 2천만 원이면. 그렇잖아요. 네. 뭐 흔히 말하면 다치게 했다고 하면 돈 100만 원이나 몇백만 원에 그냥 어디 좀 부러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네. 2천만 원이면 진짜 청부살인이 가능한 액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확실히 어쨌든 가능성은 두 가지가 존재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당시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숨진 이 씨를 죽이기 위한 치밀한 작전이었습니다. 문 씨를 끌어들인 것은 강 씨였습니다. 두 사람은 화투판에서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경찰입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살해해주면 그 살해비로 5천만 원을 주겠다고 살인을 청부하여 2004년 4월 9일 목포 농협 용단 지점에서 수표 2천만 원을 인출하여 착수금으로 지급하고 2004년 5월 6일 무안군 소재 자신의 소유 식당의 건물을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채권 최고액 5천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주어 범행 후 지급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 씨는 자신도 사고를 의뢰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은 다름 아닌 이 씨의 아내인 최 씨. 강 씨가 빚이 상당한 것을 알게 된 최 씨가 어느 날 연락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사람 하나 죽여주면 1억 원을 줄 테니까 죽일 수 있느냐고 물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교통사고 사건의 전체 그림을 그린 것은 최 씨라고 했습니다. 강 씨입니다. 돈 벌 일이 있다고 전화 왔었습니다. 무슨 돈 벌 일 있냐고 그러니까 빚이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빚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1억 원 정도 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될 거야. 그러니까 사람 하나 죽여주면 1억 원 줄 테니까 죽일 수 있느냐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남편이라고 그랬습니다. 강 씨는 사건 당일 최 씨가 낙지를 사다 달라며 남편을 내보낸 뒤 강 씨 일당에게 연락을 해주었고 이를 신호로 작전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모든 게 최 씨가 꾸민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문 씨는 작전대로 이 씨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았으나 양심의 가책을 느껴 부상당한 이 씨를 병원으로 옮겼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네, 이제 최종 설계자가 최 씨다라고 강 씨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액수가 2천만 원이 아닌 거죠. 그건 그건 착수금이었다. 그건 7천만 원인 거죠. 네. 5천만 원, 그러니까 2천만 원은 착수금이고 5천만 네. 원이 채권 최고액이니까 그러면 한 3천 정도가 맞을 거예요. 채권 최고액은 그거보다 돈 1천만 원이 많으니까 아마도 최종 금액은 5천에서 6천 정도가 맞을 거예요. 네. 그런 형태로 했다고 하면 뭐 살인에 대한 청부 살인 금액이 그건 맞겠죠. 근데 그거는 직접적으로 뭐 자기가 의뢰받은 건 1억인데 네. 또 재하청을 주는 건 5천이니까 그렇잖아요. 네, 네, 그렇죠. 하청이요. 네, 하청 하청이 관계였죠. 하청인 거죠. 네, 네. 그런 관계가 좀 있었네요. 그리고 이제 그 낙지를 사다 달려면 남편을 내보냈다라는 오토바이 타고 가로가 그런 거죠. 네. 이게 이 사건의 흐름 강 씨의 얘기로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림은 맞습니다. 오토바이를 원래 이 사람이 이제 뭐 승용차나 뭐 다른 차량이 있었겠죠, 시골에서. 근데 오토바이를 타고 동네를 나간 상황. 그때 1톤 트럭으로 돈을 주고 시킨 사람이 딱 받았다. 상황은 사실은 좀 그려지긴 해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려질 수 있죠. 예. 네. 그런데 일단은 최 씨는 그걸 또 부인한 상태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강 씨가 문 씨한테 한 부분은 돈 받고 한 것이 있어요. 그거는 흔히 말 빼도 박도 못해요. 네네. 그죠? 문 씨는 행위를 했고 강 씨는 본인이 사주했다 말했다고 하는 걸 그건 없지만 돈은 오갔으니까. 네, 자기는 뭐 문 씨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도구였죠, 말 그대로. 네. 근데 문제는 최 씨가 강 씨한테 청부를 했던 증거가 있느냐? 네. 그건 이제 흔히 말하는 강 씨의 진술만이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달라져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청부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강 씨란 사람이 실제로는 최 씨의 청부를 받지 않았고, 네. 근데 이제 자기가 동업하고 있는 최 여인에 대한 뭐 어떤 거래든가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최 여인의 남편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뭔가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실제로 문제가 털어져 갖고 네. 자기가 독박 쓸 것 아니 자기가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아니다. 이건 최 씨가 사주한 거다. 네. 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제 동기라는 게 그렇다면 약간 뭐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이 강 씨가 이 돈을 이렇게까지 써가면서 그리고 또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런 교통사고로 위장을 하면서까지 죽여야 했던 이 씨를 죽여야 했던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최 씨가 네. 최 씨 여인이 돈이 많았다. 네. 그래서 최 씨 여인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남편이 있다. 네. 그럼 남편만 없으면 내가 최 씨 여인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네. 그건 여러 가지 아주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니까. 왜냐하면 네. 동업관계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동기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추정입니다만 네네. 분명한 거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강 씨가 그랬을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최 씨가 사주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수사를 해봐야죠. 증거를 바탕으로 해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 사고로 이 씨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왜? 최 씨는 재혼한 지 얼마 안 된 남편을 죽여달라며 강 씨에게 부탁을 했다는 것일까? 그런데 가족들이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씨 앞으로 보험이 무더기로 가입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최 씨는 이 씨와 결혼한 지 5개월,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나기 6개월 전부터 모두 7건의 보험에 집중 가입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일 경우 한 보험에서만 4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었습니다. 더 수상한 것은 보험 상품이었습니다. 상해, 사망 시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었고 교통사고 시에만 나오는 보험이었습니다. 보험금은 총 12억 원에 달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 후 아내 최 씨는 남편 앞으로 나온 보험금 1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보험 관계자입니다. 하나의 특약에 여러 개 붙였죠. 특약을 3개 붙여가지고 교통사고 사망 시에 4억 5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게 설계를 해놨죠. 통상적으로 그렇게는 안 하고요. 이런 경우 특약을 좀 과도하게 많이 붙여서 재해 사망 시에 많이 나올 수 있게 설계를 해놓은 거죠. 공교롭게도 다시 보험이 집중적으로 가입되기 시작한 건 저수지 사망 사건을 6개월 앞둔 시점. 하지만 이때는 3개의 보험회사에서 보험 청약을 거절했습니다. 누가 봐도 의문을 가질 만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가입이 된 보험사로부터 최 여인은 남편 이 씨 사망 후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금융보험학과 교수입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많은 보장성
특히 사망에 대한 보장이 과연 필요했을까?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래서 가입 내역 자체만 봐도 보험 가입의 패턴은 대단히 좀 이상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담당 형사입니다. 다른 회사에서도 비슷한 걸로 가입을 하고 또 가입을 하고 했을 때 2개, 3개 넘어가면 그것이 이상하다. 이 부분은 그 보험 범죄가 일어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범죄 내지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처음부터 보험 범죄를 의심했던 가족들도 이런 내용을 처음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동생입니다. 황당했죠. 나는 보험이 16개요? 어떻게 보험이 16개 있는지도 몰라요. 좀 보험에 관련돼서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이게 사실 보험의 수령이 다 최 C로 되어 있었다. 이 보험이 뭐 발생을 하게 되면 사망이 발생을 하게 되는 네, 수익자가 그런 경우하고 이상하게 딱 패턴이 집중적으로 가입이 됐고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돈을 받고 또 집중적으로 가입이 된 시점이 이 저수지 사망 시점 5개월 6개월 전이다.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물론 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어요. 뭐 그거야 뭐. 그리고 원래 사망 때문에 가입했을 때 그거가 같이 그거 자체로 네. 뭐 그걸 의심할 수는 없지만 네. 문제는 같은 거를 여러 군데 동일하게 유사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네. 그러면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말 그대로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나 2개 정도로 해서 하고 나머지는 이제 뭐 아픈 거나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가 형성이 됐다고 하면 의심을 네. 안 받는데 네. 이 최 씨가 유사한 거를 다 하고 그랬다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어느 정도의 보험에 대한 지식은 있었을 것이고 네. 없었다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그 사전 리서치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 네네. 그러니까 보험사에서도 거절을 했겠죠. 이거는 누가 봐도 이상한 거고 네. 2004년도 2006년도라고 하면은 당시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보험 네. 범죄. 그리고 그 뒤에는 더 많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2010년도 중반쯤에는 아예 전체 보험 내역이 뜨기도록 만들어놨던 그때가 바로 그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분명한 것은 의심하는 건 되게 합리적인 부분이다. 네. 이게 남편이 예를 들어서 트럭 운전을 해요. 그래서 차를 많이 쓰는 직업이고 유일하게 집에 그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어서 남편이 트럭 운전을 하다 죽으면은 집 식구들이 다 나앉게 생겼으면 그럴 경우에는 교통사고만 집중적으로 이제 가입을 해서 뭐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분이 지금 뭐 운전으로 돈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아닌데 왜 교통사고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했는지가 좀 가장 이상하고 그리고 이 보험을 교통사고만 하자마자 오토바이 사고로 교통사고로 됐고 앞서서 저희가 살펴봤죠. 저수지에서 나온 상태가 차량에 앉아서 발견된 상태. 뭐 교통사고 이렇게 차량하고 또 관련된 그런 사망이었단 말이에요. 교통건 교통사고라고 볼 수는 없죠. 네. 근데 이제 이게 그때도 제가 그래서 앞서서 여쭤본 게 이 사람이 범인이 이 남편을 죽이고 싶었으면은 죽여서 매장이 안 발견되기를 원했으면은 그렇게 엔진 오일까지 빼서라도 안 발견되기 원했다면은 뭐 트렁크에 말씀대로 트렁크에 넣거나 뭐 매달아서 뭐 다는 식으로 했거나 했을 텐데 운전석에서 마치 뭐 예를 들어서 졸음으로 죽을 수도 있게 판단될 수도 있게 헷갈리게 어떤 그런 자세를 해서 이렇게 넣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이 바퀴짝으로 안 지운 거는 네. 이 발견되라고 그러는 것 같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죠. 거기 대놓고 이렇게 잠깐 자다가 우연히 손으로 D를 툭 쳐갖고,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그건 저거겠죠. 에어컨을 틀어놓은 상태니까 네. 시동이 켜야 되겠죠. 네. 그러다가 D로 갑자기 툭 쳐갖고 쑥 들어가서 일단 사고로 죽은 거죠. 네. 사고로 죽은 거를 가장했다고 하면은 그건 설명이 되겠죠. 그런 면에서는. 네. 그러면은 그거는 물론 특이하게 따라 다르겠지만은 운전 중 사망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네. 그건 정확히 그 어떤 보험을 특약을 했는지에 대한 걸 봐야 되는 건데 네. 그 정도면은 상당히 보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강 씨가 최 씨에 대해 입을 열면서 이 씨가 저수지에 빠졌을 당시의 상황도 드러났습니다. 사건 당일 밤 강 씨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최 씨였습니다. 그녀는 강 씨에게 청계 저수지로 와서 자기를 데려다 달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강 씨입니다. 한편 갔다가 오다가 무슨 공원이 있는데요. 무안이요.
전화가 왔습니다. 최 씨한테 그곳으로 데리러 오라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처리장에 가서 차를 돌려서 내려와 보니까 차가 거기서 비스듬히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강 씨가 그곳으로 달려갔더니 이 씨가 조수석에 축 늘어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황사입니다. 강 씨에 따르면은 이 씨 아내가 하는 말이 민들레 집에 수면제를 타서 먹였더니 골프장쯤 오다가 잠이 들었다. 그래서 거기서 운전을 내가 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남편을 둔 채 최 씨가 저수지까지 차를 몰고 왔다는 말을 똑똑히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강 씨입니다. 그 이 씨인가 그분을 옮기면서 나한테 도와주라고 그랬습니다. 도와주라고 그러는데 나는 도저히 떨려서 못 도와주고 뒤에 서 있었습니다. 강 씨는 이 씨를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옮기고 차량을 저수지에 빠뜨린 모든 범행은 최 씨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강 씨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당일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그날 밤 11시를 전후해 강 씨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9시 20분부터 11시 16분까지 6번이나 통화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강 씨는 그 상대가 바로 최 씨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기 주인은 최 씨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전화기의 주인은 최 씨가 부탁을 해 자기 이름으로 이 휴대전화를 개설해 주었고 최 씨가 몇 달간 그 전화기를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전화기 주인입니다. 나는 전혀 안 썼죠. 그 전화는 23일엔가 최 씨가 전 동거남하고 통화를 많이 했다던데 우리는 안 썼어 전혀. 전화기를 주면서 그 뒤로는 쓴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 이후로도 안 썼고요. 위치 추적 결과 최 씨가 썼다는 이 전화기는 그날 밤 10시 41분까지 집 근처에서 머물다가 11시 16분 돌연 저수지 근처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최 씨는 전화기를 명의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남편이 실종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전화기 주인입니다. 상갓집 갔다가 오면서 행방불명이겠다고 했어. 상갓집 얘기는 분명히 했어요. 그 전화기를 돌려준 시점하고 그 사람이 없어진 시점하고 왜 그때 돌려주냐고 우리도 그 생각이 들었지. 네, 당일날 저녁에 어제 증언들이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강 씨 이야기에 따르면은 자기가 어디 있었는데 전화가 왔었다 최 씨한테. 그래서 달려갔다는 거기에 이제 세팅이 되어 있었다라는 얘기네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뒷받침해줄 만한 이제 통화 내역은 통화한 것은 확인이 됐는데 강 씨가 그 전화기가 명의가 다른 사람 명의인데 그 명의자한테 막상 가서 물어보니까 이걸 최 씨가 자기 명의로 해서 좀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했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반납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포폰을 쓴 거죠. 네. 최 씨가. 네. 그러니까 대포폰을 쓴 것까지는 그거는 증명할 수 있는 거죠. 네. 문제는 여기서 이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최 씨와 강 씨가 공모를 한 건지 아니면 여기 강 씨 주장대로 최 씨가 그냥 도와줘 강 씨. 왜? 너 2년 전에도 내 말 듣고 그렇게 하다가 못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깔끔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이거는 너무 무서워서 그냥 자기는 멍하니 있었다. 그 얘기잖아요. 강 씨 얘기. 강 씨한테인 거죠. 네. 네, 강 씨 얘기는. 네. 그러면은 최 씨가 강 씨를 어떻게 믿죠? 자기가 죽이는 걸 봤는데. 네. 그러면 강 씨한테 단도리를 치거나 아니면 강 씨를 죽여버리거나. 네. 그 부분이 지금 명확하지 그러니까 이게 않아요. 협조를 안 한 상황이라면 강 씨가 그렇죠. 이게 사실은 목격자가 그냥 돼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화근이잖아요. 네. 그죠? 어떻게 믿어요? 남겨둘 리가 없죠. 네. 그런데 거꾸로 그게 아니라 강 씨와 최 씨가 공범으로 하다가 일이 틀어질 것 같으니까 강 씨가 최 씨를 떠넘겨버렸다. 최 씨에게. 최 씨가 다 했다라고. 다 했다. 이런 식.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은 지금 존재해요. 어차피 강 씨의 입장에서 강 씨의 말을 믿든 안 믿든 네. 강 씨의 주장은 어쨌든 최 씨는 이 죽음에 관련이 있고 네. 자기도 목격자로서 관련이 있고 네. 그런데 자기는 무서워서 안 했다. 이거잖아요. 네. 거기까지는 맞는 거고 최 씨가 대포폰을 썼다 맞고 최 씨와 강 씨는 통화를 했고 10시 41분 11시 16분 그 시간적으로 다 맞고 저수지로 이동을 했고. 그럼 정황은 둘이 분명히 목격자이든 공범이든
어쨌든 최 씨의 관련성은 부정할 수가 없죠. 네. 그죠? 강 씨의 주장에 의하면.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앞에서 저희가 살펴본 엔진오일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엔진오일 누가 뺐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강 씨가 이제 남자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또 이제 트럭으로 뭐 이런 걸 뭐 사주를 하고 이제 아마 운전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 보여요. 그런 것하고 좀 연결이 돼 보이긴 합니다. 그러고 여자 혼자 네. 남자를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낑낑낑 그랬다. 지금 강 씨 주장은 그거잖아요. 네. 아니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조금 친밀성이 떨어지는데 강 씨 얘기가.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아니라 아마 경찰도 좀 이상한데 그런 느낌을 했을 거예요. 네. 이게 100% 진술을 다 믿을 수는 없는. 믿을 수는 없고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그거죠. 아니 그만큼 자기가 사람을 죽이는 걸 본 사람을 가만 놔둬? 네. 아니면 돈을 뭐 처벌거나 아니면 뭘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잘 가? 입 다물고 있어? 이 정도? 최 씨 입장에서 이상한데? 네. 이 정도까지는 누구도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 씨의 말에 따른 최 씨는 남편을 오토바이 사고로 좀 죽이려고 했던 인물이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제 남편을 그거 민들레 집으로 수면제를 먹여서 죽이려고 했던 그 정도의 인물인데, 목격자인 자기는 그냥 냅뒀다. 이런 그렇죠. 얘기잖아요. 좀 이상한 거죠. 네. 네. 맞아.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전화 문제, 대포폰 문제인데, 이게 사실 다른 사람 명의의 전화기를 썼다라는 것 자체는 본인의 위치나 이런 것, 그리고 본인이 전화를 했다는 그런 것을 숨기기 위함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대포폰을 썼을 때 조금 걸리는 건 그런 거죠. 대포폰을 썼는데 대포폰을 쓴 건 맞는 건데 그럼 왜 돌려줬을까? 아니 그러면 미안하다. 내가 이걸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내가 새 거 사줄게. 네. 이래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돌려줬다라는 것은 본인이 사용할 이유는 다 끝났다 그렇죠. 때문에 돌려준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돌려줬다.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는 있죠. 말하자면 이미 그 자기가 대포폰을 빌린 사람을 자기와의 연관성을 통해서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확신했을 수는 있겠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주변에서 터진 전화번호를 경찰이 확인을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뭐 다른 사람 명의로만 통화를 했다면 나는 못 찾겠지라고 좀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그렇죠. 수도 그럴 수 있는.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이상한 지점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2004년 오토바이 사건과 2006년 저수지 사건 둘 다 관련이 없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강 씨의 모략이라며 자신은 억울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최 씨의 가족들도 즉각 반발했습니다. 오히려 강 씨가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강 씨가 최 씨를 좋아했고 그래서 최 씨의 남편만 없애면 다시 자신에게 올 거라는 생각에 무슨 짓을 저질렀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최 씨 동생입니다. 강 씨가 굉장히 좋아한다는 건 들었어요. 언니는 다른 말은 자세하게 안 하는데 강 씨가 꾸몄다고 말만 하지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강 씨가 이 씨가 죽으면 나한테 올 줄 알았는데 안 온다. 일부러 언니를 끌고 왔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강 씨에게 전화를 한 것도 최 여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최 씨 동생입니다. 언니는 한 적이 없대요. 잤대요. 그러니까 언니는 아래층에 거의 전화기를 놓고 2층으로 잠을 자러 간대요. 그러면 강 씨가 전화를 언니한테 했다. 그러면 피해자 이 씨가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언니는 안 했다는데 전화한 적이 없다는데 주고받고 하고 피해자 이 씨는 나갔어요. 그러니까 강 씨를 만나러 갔는지는 뭐 잘. 하지만 강 씨 옥바라지를 하고 있는 지금의 아내는 남편이 그랬을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를 만난 것도 못 받은 돈 때문이라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주변인들 진술이네요, 이 부분은. 네, 그래서 어쨌든 최 씨는 부인을 하고 있고, 최 씨 동생에 따르면은 이제 뭐 그냥 강 씨가 제일 좋아했었다, 언니를. 근데 뭐 앞서 저희가 잠깐 추정한 대로 뭐 치정식으로 뭐 저 사람만 없어지면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뭐 이런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이야기는 전화를 평상시 안 썼다. 뭐 2층에 뭐 두고 갔는데 뭐 누가 훔쳐 나가서 강 씨에게 전화를 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아니 그럴 수는 있죠. 근데 그럼 보험 문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가 이제 네. 걸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험을 집중적으로 들고 그리고 이렇게 됐다고 하면
그런데 보험은 그렇게 들고 그 다음에 자기는 죽음과 관련이 없다. 돈을 받는 건 본인 최 씨 본인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합리적이지 않은 거죠. 그 부분은. 네. 그냥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강 씨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 씨가 혼자 이 씨가 죽으면 최 씨도 차지하고 최 씨의 돈도 차지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랬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라고 하면 그 강 씨가 부른다고 이 씨가 나갔을까? 네. 사실 그 부분은 의문인 거죠. 이미 집까지 다 왔는데. 그리고 네. 그러면은 또 몸에 상처. 그리고 또 하나 윈들레즈 어떻게 먹었을까? 그렇죠. 독실아민. 그거를 아니 자기하고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이 준다고 먹어?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강 씨만이 범인이다. 라고 하는 건 좀 네, 그렇지 않겠나요? 연결이 좀 안 돼. 그렇죠. 예. 네,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네요. 네. 그럼 재판 결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2012년 6월 13일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남 강 씨와 공모, 남편 이 씨를 살해한 혐의로 최 씨와 내연남 강 씨를 살해 및 사체 유기죄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강 씨의 사주를 받고 1톤 화물차로 치어 살해하려다 미소에 그친 문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문 씨에게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살해하면 그 살해비로 5천만 원을 주겠다고 살인을 청부했습니다. 물론 강 씨의 뒤에는 최 씨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 최 씨는 남편 이 씨가 정신을 잃은 상태였을 때 억지로 차에 태우고 기어를 주행에다 맞춘 다음 운전석 창문을 열어놓아 저수지 쪽으로 가게 했고 그 열린 창문을 통해 저수지에 물이 고스란히 들어와 차를 수장시킨과 동시에 이 씨를 익사시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강 씨는 지켜만 봤다고 했으나 경찰은 이 씨를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옮기고 승용차를 저수지로 밀어 넣을 때 강 씨도 거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과 2심은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교통사고로 위장한 살인 미수만 유죄로 인정해 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독극물 살해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공범인 강 씨와 문 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2004년 한 차례 남편을 살해하려 했고 이후에도 남편 앞으로 보험을 가입하거나 가입하려 한 등은 인정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최 씨가 다량의 독극물을 샀다고 볼 증거도 없고 최 씨의 남편이 언제 어디서 숨졌는지 해당 독극물 치사량을 먹었을 때 어느 정도 후에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지 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도 않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최 씨가 남편에게 독극물을 마셔 살해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네, 재판 결과는 결국 5년이네요. 이건 명백히 수사 실수죠. 네. 수사 미진한 거죠. 네. 말하자면 정황상 충분히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은 문제는 그거죠. 입증은 검사가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국가가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재판부는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언제 샀느냐? 모른다. 언제 먹였느냐? 모른다. 그러면 얼마나 먹였느냐? 모른다. 그럼 검사는 왜 그걸 입증하지 않았느냐? 아니, 보험을 했고 보험을 넣고 그리고 강 씨가 주장을 했잖냐. 저 최 씨가 죽이는 걸 자기가 봤다고. 근데 이 경우는 참 그래요. 이게 참 지금 까먹었는데 이것이 강 씨의 주장을 그러니까 최 씨의 행동을 입증하는 거는 강 씨밖에 없어요. 진술이요? 네. 근데 네. 또 반대로 강 씨의 행위를 주장하는 건 최 씨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뭘 하냐면은 반대 증언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누구 말을 믿을 수 있죠? 둘 다 못 믿어요. 네. 그럼 뭘 믿어야 되냐면은 증거를 믿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적어도 최 씨가 독실아민을 샀다. 이걸 입증해야 되는데 증거가 없다는 걸 보니까 왜 검사는 그걸 입증 안 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어떻게 먹였는지를 모른다고 하면은 사건을 재구성할 때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네. 판사의 입장에서도 정황만 가지고 간접 정황만 가지고 살인죄를 입증한다는 저를 판결한다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이런 사건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많은 사건이에요. 우리가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그런 걸 하잖아요. 정황 증거, 간접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라고 본인들은 얘기하지만 지금 보세요. 이게 누가 봐도 죽였을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는 범인 아니야? 네. 라고 하잖아요. 근데 법의 이론에 따르면 네. 둘 중에 하나는 범인이라고 하지만 둘 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증언을 해준 상황은 이게 흔히 말하는 이게 이 패러독스의 상황이 돼버려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 부분인 거죠. 뭐 예전에 그 쌍둥이 살인 사건 그런 것처럼 뭐 얘가 죽였다 제가 죽였다 뭐 했을 경우에 DNA는 일치하나 쌍둥이니까 똑같으니까 근데 이제 증언자가 서로라고 우겨버리면은 둘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둘 중에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뭐 죄를 물을 수 없는 뭐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이 사건은 법과대학 형사소송법에 아마 이 모범 사례. 그러니까 이제 네. 이 수사 실패의 모범 사례. 그리고 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반대되는 공범 증인이 존재하는 네. 우리가 많이 봐야 되는 사건이. 이건 참 안타깝죠. 네. 실제로 이건 명백히 수사진이 네. 검사가 입증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아, 네. 그 누구는 죽었습니다. 이 씨는 죽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누가 범인인지 모르지만 다들 이제 5년만 받고 다 나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이제 흔히 말하는 이런 상황이 참 안타까운 거죠.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범인이에요. 아니면 둘 다 범인이거나. 네. 그러면 검사가 전략을 바꿨어야 되죠. 하나는 빼줄 테니까 하나는 범인으로 네. 뭐 이런 쪽으로 가거나. 그 얘기 뭐냐면 증거를 확실히 못 했을 때. 네. 근데 그걸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높죠. 제가 보기엔 그래요. 물론 이 부분은 여기서 말한 대로 누구의 말이 진실일 것 같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최 씨가 네. 강 씨를 믿었을까요? 그러니까 뭐 강 씨가 묘사하는 대로의 최 씨라면은 그런 성격이라면 아마 안 믿었을 것 안 같아요. 믿었어요. 네. 근데 강 씨를 보냈단 말이에요. 네. 뭐 다른 단도리도 안 했어요. 네. 그거는 분명히 그 규명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네. 반대로 강 씨는 최 씨를 믿었을까요? 음. 그럼 강 씨가 최 씨를 뭐 못 믿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다. 분명히 문제가 생기면 그랬다고 하면 그 부분은 가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논리적인 그 경우의 수를 따져갖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아마 실패한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범인은 이 안에 있다. 그 정도는 근데 둘 다 아닐 순 없어요. 둘 다 아니긴 힘들다 지금 네. 상황에서. 근데 법은 둘 다 아니라고 나온 거예요. 이거는 입증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사람은 죽었는데 법은 둘 다 살인죄는 아니다. 아니다. 왜냐하면 A가 B를 범인이라고 지목하고 네. B는 A를 범인이라고 지목하고 우리는 공범을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얄궂네요 지금 상황이. 얄궂은 게 이게 네. 굉장히 그 법과대학 학생들이 아니면 변호사들이 엄청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네. 매우 유명한 사례죠 이게. 네네 알겠습니다. 사람은 죽었지만 죄는 결국 물을 수 없는 이상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범인은 있고요. 네. 자, 오늘 사건은 좀 저희가 이렇게 좀 찝찝하게 좀 정리를 할 수밖에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크라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